저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CPI 관련해서 부동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엔 CPI 관련해서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의 상황들을 쭉 나열해 보면은 뭔가 아이러니하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파헤쳐서 들어가 볼 건데요. 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고 파월은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저번 FOMC 때. 그리고 고용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계속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럼 고용이 계속 좋다라고 하는 말은 왜 하는 걸까? 금리 인상을 더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임금이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그렇게 말하는데도 어떠한 의도가 다 숨어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파월 같은 경우는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어휘 선택이라던가 어떤 이 논리적인 흐름들이 필요 있는 말들 위주로 했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뭔가 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이 말들을 통해서 근거를 만드는 것들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제 핵심은 뭐냐면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 하나랑 고용이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된다라고 하는 점, 이 두 가지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실업률이 오르고 고용이 나빠지게 되면은 당연히 임금이 하락하겠죠. 그리고 렌트비도 하락하고 기업과 가게는 대신 어려워지고 금리 인상을 멈춰도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상하죠.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이 좋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고 물가는 떨어지지 않으니까 금리를 계속 올려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오르고 고용이 나빠지면서 임금이 하락하고 뭐 렌트비가 하락하고 이제 물가가 잡히기 시작해요. 이 물가가 잡히는 상황을 파월의 말을 빌리면 경착륙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드랜딩이 됐을 때 누가 가장 피해를 보느냐. 하드랜딩을 가장 싫어할 사람이 누구냐면은 민주당이랑 바이든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권이 바뀌어버리니까 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하드랜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드랜딩을 막기 위해서 무언가의 어떤 조치를 하나 했을 거고 그 조치 때문에 물가가 잡히지 않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닷컴 버블이던 시절 한번 비교해 봤어요. 이제 정말 그럼 실업률이 이게 말이 되는가? 실업률로 치면은 닷컴 버블이었던 2000년도 상반기 때랑 지금의 실업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지금도 뭐 완전 고용이라 할 정도로 좋은데 다른 지표를 보면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고용에서도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거죠. 이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총 인구에서 실제로 이제 경제활동을 참여하는 이유인 거예요.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이제 실업 청구 수당 건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보이는 거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은 이거 뭔가 좀 아니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2000년 3월 닷컴 버블 한창 좋았던 정점이던 시절에 67.3%가 나옵니다. 그 뒤부터는 계속 하락해요. 뭐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왔다 갔다 하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은 점점 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경제활동 참가율에 따라서 실제 고용 상황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 코로나 이후에 18개월 동안 62% 미만으로 하락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실업률이 낮으니까 사람들이 뭐 고용이 활발하다 봤지만 실제로 미국 인구 전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역대급으로 적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일자리가 있는데 왜 일을 안 하느냐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좀 힌트를 좀 찾아가는데 우선은 가장 노멀한 이유를 찾아볼게요. 코로나 때 조기퇴직자가 240만 명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코로나고 쉬어야 되는 거 그냥 은퇴하자. 운동선수도 보면은 크게 부상 없으면 본인이 이제 던질 수 있는 시기까지 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까지 계속 해요. 뭐 40세까지 운동선수를 한다던가 장수를 하는데 그러다가 35살에 부상을 당해요. 뭐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35에 뭐 한 1년, 2년 쉬고 다시 운동하면 힘들고 하니까 그냥 35이지만 지금 은퇴하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막 50세 넘은 인구들이 그냥 별일 없었으면 60세까지 일을 했을 건데 이참에 쉬자라는 인구들이 240만 명이 나온 겁니다. 이들은 다시 복귀를 하느냐? 안 하죠. 왜? 퇴직연금이라던가 어느 정도 먹고 살 것들이 마련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고용으로 나올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제가 보는 핵심 중에 하나가 이민자 유입이 어려운 상태. 코로나로 인해서 뭐 그 전에도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불법 이민은 더 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민자 유입이 어려워지고 그들이 이제 일자리를 미국에서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인들이 하는 일이 있을 거고
이민자들이 와서 좀 노동자 계층을 형성하는 그런 일자리들이 있을 건데 그 일자리들에 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제가 이제 동남아시아 갔더니 태국 같은 경우도 건설 노동자는 태국 사람들이 아니라 라오스 사람이라든가 캄보디아 사람, 미얀마 사람들 쓰더라고요. 이거는 뭐 각 나라마다 이제 그럴 수 없는 산업 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민자 유입이 어려워지면서 일자리가 부족한 그런 업종이 따로 존재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다 보는 거고, 세 번째는 젊은 세대 중에서 노동 거부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재택근무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뭐 실업수당도 나오고 뭐 여러 것들 돈이 나오고 하니까 그냥 일하지 말고 집에서 쉬자. 옛날에도 그런 거 존재했었거든요. 노워크족. 일을 하지 않고 나는 돈을 거의 안 쓰겠다는 족들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숫자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노동소득의 가치가 천대받는 시기였었어요. 한 1, 2년 정도. 투자로 돈을 벌면 되지 뭐하러 노동으로 돈을 벌어, 이제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일을 안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투자로 돈을 벌어서 살려고 했던 젊은 층이 많았었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많이 떨어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요소들도 있지만 해결되기 어려운 요소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앞으로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인데, 지금은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실업률이 낮은 게 아닙니다. 그럼 일할 사람이 없으면 일할 사람을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정치권에서. 고용시장이 좋다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언론 플레이 같은 거예요. 실업률이라는 지표만 보면은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통계 상황을 봐도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은 노동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실업률을 보면은 지금 노동시장 좋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금리 인상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자, 고용시장이 좋다라고 했을 때 수혜를 보는 쪽은 이제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 쪽일 거고, 금리 인상의 근거로 쓸 수 있는 쪽은 이제 연준이니까 연준도 혜택을 보는 거예요. 둘이서 둘 다 그냥 이거를 암묵적으로 그냥 말하지 않는, 실제로는 뭐 고용시장에 대해서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둘 다 이걸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민자 유입을 해가지고 빈자리를 채우는 전략을 빨리 썼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임금 인플레를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나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그리고 지금처럼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는 거죠. 이민자가 들어오면 나의 임금이 떨어지고 물가는 올랐는데 내 임금만 떨어지면은 먹고 살기 어렵지 않을까. 말은 하지 않지만 암묵적인 그런 게 있겠죠. 그러면 이게 다 어디로 갑니까? 이민자를 들여오는 정책을 낸 정부에게 화살을 낼 겁니다.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밤부터 해가지고 이제 중간 선거가 되고 2년 뒤에는 대선이 다시 나오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법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멕시코 정부랑 딜을 하면서 들어오지 말고 멕시코에다 공장을 많이 차려주고 그거를 이제 면세를 해주면서 많이 키워줄 거니까 멕시코에서 일자리를 잡아라, 뭐 이런 딜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미국인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그 자리를 채우니까 이제 인건비라던가 뭐 어쨌든 뭐 완전 고용이라던가 이런 게 좋고, 정부에서는 호도하기 좋고,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 근거로 쓰기 좋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코로나 때 했던 정책들이 있는데, 실업수당 연장이라던가 세 차례 경기 부양,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일이 뭐가 중요해, 그냥 집에서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게 낫지, 이런 문화들 때문에 몸이 조금 아픈 사람들은 이제 일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집에 쉬려고 했었던 거죠. 이런 문화들 때문에 소비는 많이 올랐었어요. 경기 부양이라던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카드 사용액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은근히 돈은 또 별로 없어요. 돈이 없어도 신용카드로 소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느 한계에 부딪히는 지점이 오겠지만 우선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준은 이제 이것들을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로 벌어진 특수한 상황에서 지표는 왜곡이 돼 있고, 이 왜곡된 지표를 딱 타겟으로 잡아서 정책을 내고 있다.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서 퇴직자가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서 나올 거냐? 지금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처했다는 거죠. 이 정치 공식 때문에.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이민자를 받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노동력은 계속 부족할 거예요. 이 부족한 노동력을 어디서 데려올 거냐? 임금도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CPI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요소가 나와야 될 텐데, 여러모로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자, 기업은 비용이 이제 계속 증가할 겁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대출 이자에 허덕이게 될 거예요. 기업들은 비용 부담이 계속 생기고 사람들은 이제 이민자를 그래도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이런 상황에서 탄생할 수 있는 게 있죠. 기술 혁신으로 인한 비용 절감에 대한 그 수요가 커지는 상태인 거죠. 그럼 여기서 뭐 하나 트리거 하나만 땅 하고 터져주면은 그게 순식간에 불이 붙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제 로봇이랑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이런 것들인 거거든요. 부족한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람 못 구하니까 예를 들어 뭐 운전사가 없으니까 자율주행 버스나 자율주행 트럭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근거를 쓰니까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안 그랬으면 사람이 넘쳐나고 이랬으면 이럴 겁니다. 뭐 자율주행 버스나 트럭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는다 이러면서 막 할 텐데 일자리가 남아 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이런 문화가 벌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자율주행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로봇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굉장히 좋은 상황을 열어놨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의도를 열어놓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CPI가 안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 문제에 이어서 노동의 구조적인 문제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는 거죠. 해결할 수도 있으면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치적인 이익이라던가 아니면은 그걸 뛰어넘는 초월적인 굉장히 심각한 침체 상황이라던가 뭐 외교적인 어떤 갈등이 갑자기 해소가 되는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이익들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을까는 아직 물음표. 앞으로 CPI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질 것 같은데 목요일날 발표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들도 한 번씩 검토해 보시면서 앞으로 뭐 다음 달 CPI, 내년 CPI 어떻게 될까,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어떻게 멈춰갈까에 대한 근본적인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